제가 한 34항목의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조현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들이 좀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질문들을 묶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질문을 필요하도록 그런 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잘 아시다시피 정신분열병으로 과거에 불렸는데요. 이 정신분열병이라는 게 사실 참 이게 이름이 정말 안 좋죠. 정신이 분열된다 그랬는데, 근데 조현병을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현병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낙인을 지금 더 찍혀가지고 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을 바꿨을 당시에 이제 가족협회에서 참여하고 다 참여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름을 바꿨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언론에. 왜냐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면 결국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 그냥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조현병이 과거의 정신분열병보다 더 많은 지금 낙인을 찍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되는 분들, 가족들, 또 당사자분들, 또 의료진들, 이런 분들 이외에 일반인들,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관련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정말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주장했으면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현병 환자들은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격리를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학회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유병률 1%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병으로 따지면 100명에 1명이 평생 동안 조현병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 이론적으로는 50만 명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인데 저희가 쭉 한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보다는 약간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30만 내지 40만 명 정도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중에 현재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한 7만 명 내지 8만, 7만, 6만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외래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예 그냥 파악이 안 되는 분도 한 10만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세계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 환경보다도 뭔가 내재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이 유병률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라별로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유전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부 그쪽으로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호반 연령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런 10대 후반에서 30대 이때 지금 발병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꾼 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제 생각에는 아마 그전에도 물론 있었는데 2016년 5월에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이 강남역 그 화장실에서 이제 그 남자 환자분이 이제 전혀 모르는
여자 그 분을 이제 살해했죠. 그분은 역시 약을 안 먹고 재발을 하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이제 재발한 환자분들의 이 어떤 사건 사고 이게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대학교의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이 김민주 교수가 4년 동안의 통계를 해서 이게 외우기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으로. 아주 최근입니다. 이게 날짜가 12월 5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조현병 범죄율은 낮지만 중범죄 비율이 일반인 5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외국에 발표를 했고요. 조현병은 어떤 병이고 뭐 저게 국내 유병률은 여기 0.5%에서 0.6%로 되어 있고요. 범죄율이 전체 범죄율이 0.72에서 0.9%로 약간 늘었지만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0.1%는 얼마나 적습니까? 전체 범죄의 0.1%만 이 조현병 환자분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1000명의 범죄자 중에 1명이 조현병 환자라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살인, 방화와 같은 중범죄 비율은 조현병 환자 일반인 크게 없습니다. 일반인의 5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5%로 일반인 0.1% 중범죄.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줍니다. 왜 이럴까요? 결국은 약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재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으니까 망상이나 비망상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라서 이거를 좀 이제 인식을 좀 바꿔야 되기는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외국 연구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조현병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았고요. 유명인들도 많이 알았고 예술인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몇 사람만 가지고 왔지만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만 앓는 게 아니고 뭐 약간 이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앓는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제일 그런 게 광고잖아요. 광고가 뭐 자기 귀를 자르고 뭐 고갱하고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요. 참 그런 이 화가 루이스 웨인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조현병을 알았었는데 이게 원래 그림이 고양이 그림을 이 사람이 많이 그렸어요.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는데 약간 지금 병이 생기려고 하는 정부기에 보니까 이게 약간 지금 사실적인 고양이 모양이 약간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을 그냥 봐서 잘 모르는데 이게 정부기예요. 그런데 이게 병이 진행될수록 이게 이 고양이의 모습이 점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뭐 이런 거에 다 이게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병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림이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을 앓고 좋아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물을 인지하는 거 이런 게 깨어진다는 거고 결국 소통이 좀 어려워지고 자신의 내면이 침참해지는 거죠. 이 조현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역동적으로는 대인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내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대인관계 잘 안 하고 자꾸 혼자 지내기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 내부 쪽으로 뭔가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내부에 침참하는 거죠. 예술인들이 이런 예술적인 이제 뭐 창작 활동을 할 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영화 뭐 뷰티풀 마인드에도 나와 있고 이건 뭐 이런 거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현병은 우리 인지 기능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뇌의 발달의 문제, 발달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제 크게 양성 증상, 음성 증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양성 증상은 그냥 정상적으로 없어야 될 증상입니다. 없어야 될, 환청이 들린다든지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죠. 망상이 있다든지.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감정의 어떤 표현이랄까, 대인관계, 또 말하는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말하고 이런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감정의 표현이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슬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성 증상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음성 증상이 사실 더 문제인데 사회적으로는 양성 증상 때문에 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저 양성 증상은 사실 치료가 상당히 좀 쉬운 쪽에 있을 겁니다. 치료를 하면. 문제는 음성 증상이죠. 양성 증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증상들이. 환청, 망상, 뭐 행동이 좀 이렇게 와야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이런 피해망상, 조정, 누가 날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 신체적인 망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아닌 것 같아, 자신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진다든지, 뭔가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것. 초기에는 그럴 거죠. 초기에는 이게 망상이나 환청이 나타나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이게 뭔가 하여튼 기분도 묘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빠지는 사실은 빨리 치료를 이 시기에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양성 증상 약물 치료를 많이 보존이 되고요. 음성 증상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감정 표현의 감소, 주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위에 자기의 내부에 침잠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수동적이 되고 의욕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말이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음성 증상은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으로는 음성 증상을 치료하는 약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에서 음성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패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약물을 유지해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 약물 이외의 방법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음성 증상은 기본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뇌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있어야 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 그걸 자꾸 뇌를 자극을 해줘야 되죠. 그 자극을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운동이죠. 운동. 제일 좋은 게 운동입니다. 운동은 뭐 정상적인 사람도 그러지만 하여튼 운동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점점 더 운동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뭐 운동을 해서 암을 예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어서 운동이 보기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소위 말하는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열심히 하면 하다 보면은 음성 증상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인지기능, 뭐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게 다 음성 증상과 관련된다.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조현 지금 이제 일부에서 조현 이제 일부 아주 극단적인 그 당사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조현병은 의학적인 병이 아니다. 조현병은 사회가 만들어낸 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학적인 병이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 안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서양 의학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소위 반정신과적인 그런 그룹의 일단이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아주 적지만 안티사이키아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안 받습니다. 환청이 있든 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치료를 안 받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고 이쪽이 이제 아래쪽이 심각한 상태예요. 발병 전에는 기능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약간 지금 이제 약간 증상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기능이 좀 떨어지겠죠. 증상이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확 나빠질 때가 이제 첫 발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발병을 하고 이때는 양성 증상이 줍니다. 물론 음성 증상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진단하죠. 확 나빠지니까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온다든지 뭐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어 좀 좋아지는데 뭐 사람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치료를 지금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과라는 거는 한 3분의 1에서 한 30, 40% 정도는 이 경과를 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죠. 치료가 되는 쪽이 많다면은 좋을 건데 아직은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요, 이제 초기에는 치료가 정말 잘 됩니다. 첫 발병을 하면 그냥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몇 주 만에 다 좋아집니다.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성적으로 막 가다 보면은 만성 시기에는 음성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양성보다는 음성이 대부분. 치료를 여기서 시작을 하면요, 좋아지는 치료를 열심히 해도 좋아진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치료를 이 시기에 시작을 하면 초기니까 어느 정도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치료를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그러나 병이 조금 생기려고 하고 증상이 좀 있고 이렇게 할 때 미리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년, 15년 전부터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당뇨든 고혈압이든 암이든 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신보건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빨리 치료를 받겠다. 그러면은 그냥 외래에서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뭐 병원에 갈 필요 없다.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조금씩 나빠지는데 이제 가족들이 볼 때는 이건 빨리 병원에 가서 뭘 어떻게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병원에 오질 않네요.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분들이 제 외래 오시는 분들도 나빠지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병원에 오면은 자기는 괜찮다고 약을 안 먹겠다고 하고 뭐 기다려보겠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슈인데 극단적인 데서는 그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한 사람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그 강제로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겠죠.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법이 이제 바뀌지도 않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그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발병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에서 제가 보니까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건가, 재발 방지, 그 다음에 뭐 얼마 동안 약을 쓰면은 약을 끊을 수 있는가, 뭐 완전히 치료됐다는 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발병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요. 그럼 뭐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고 뭐 거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죠. 재발을 막는 게 왜 중요한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약을 잘 복용하는 사람일수록 입원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재발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대라 그러면 약 복용입니다. 일단 물론 그걸로 100% 재발 방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안 먹고 다른 걸로 하겠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약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는 자료로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연구는 약을 잘 먹는 사람을 보니까 쭉 가다 이거는 이제 일이 30일, 60일 뭐 해가 365일 1년이죠. 약을 잘 먹는 사람을 봤더니만 1년을 봤더니만 한 20% 정도에서 나빠져요. 1이 처음에 시작할 때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나빠진 사람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한 20% 정도는 1년 동안에 나빠집니다. 약을 안 먹는 사람은요 3개월 정도 확 나빠지죠. 그러면서 1년이 되면요 한 70%, 60%, 70%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재발이 그 약을 안 먹으면 재발을 더 많이 하는 게 확실하죠. 이런 연구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면 약물의 반응이 떨어집니다. 입원을 할수록 같은 약을 쓰는데도 잘 안 들어요. 또 약물의 용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아집니다. 치료 기간이 연장이 돼요. 처음에 첫 발병은 대개 저희 병원에도 한 3주 전후로 좋아집니다.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그렇게 좋아져요. 첫 발병. 그럼 외래로 치료하고 하는데 한 달, 2달이 돼도 뭐 약간 좋아지고 그래서 왜 안 좋아지느냐고 그러면 근데 이건 자꾸 재발하니까 반응이 떨어지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운동, 규칙적인 습관, 그건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여기 보시면 기억력 같은 게 올라가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지금 이만큼 차이가 있죠. 생활이 규칙적인 사람과 불규칙적인 사람. 우리 몸은 하루 일중 변화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밤에는 뭐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을 자게 하고 뭐 호르몬이 아침에는 뭐 코티졸이 나오고 이런 일중 변화가 다 있는데 그게 깨져버립니다. 규칙적인 생각을 안 하면 그게 깨지면은 결국 면역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나빠진다. 그러나 규칙적인 생활을 한 사람과 불규칙적인 생활을 한 사람의 인지 기능도 차이가 있죠.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1년 보면 20% 100명 중에 20명은 약을 잘 먹는데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약만으로 제가 100%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체적인 활동, 여러 가지 이런 거, 스트레스 관리, 운동 뭐 이런 거 계속 하면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제가 초반에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렸는데 조현병은 10대에서 후반에 30대에 발병을 하고 한창 활동해야 될 시기에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따라서 적기에 충분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 또 잘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치료가 좀 늦어지고 이거는 이제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계속 뭐 이제 단계별로 하고 있고 안 되면 또 전기 충격 쓰고 뭐 계속 단계별로 하고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100%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은 조현병이 더 치료가 잘 되는 병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보면 다른 내과나 뭐 암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사실 치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의학적인 병이 완벽한 치료가 되는 병은 감염병, 감염. 그거는 이제 항생제를 써가지고 균을 죽이니까 완전히 좋아지죠. 그 이외에 완벽하게 좋아질 수 있을 수 있는 병은 거의 없어요. 외과적인 수술을 뭘 했다? 그게 완벽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만큼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외과적 수술을 해요. 우리 신체 기능이 떨어지죠. 유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도 마찬가지죠. 왜 단지 정신병이 자꾸 이렇게 재발하고 하니까 마치 이거는 뭐 굉장히 이상하게 치료가 안 되는 병처럼 또는 이거는 뭐 좀 위협하고 뭐 이런 병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기간 치료를 해야 돼요. 재발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발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거냐 이게 아주 키입니다. 약물치료, 규칙적인 운동, 사회기술 훈련 등을 해야 되고요. 또 질병의 경과와 증상에 대해서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좀 상당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지치고 자꾸 이제 오랫동안 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런 걸로 서로 이제 격려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 중에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그냥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또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에 조현병에서 바이오마커나 규명된 유전자 및 이를 활용한 신치료 기술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쪽의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이런 번호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 영어로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유전자, 궁극적으로는 유전입니다. 모든 병과 우리 인간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그냥 유전자 힘이 정말로 뭐 센 거죠. 그 유전자가 어떤 많은 이제 제가 유전자 뒤쪽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유전자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자 외에도 한 100몇십 개가 돼요. 그 유전자들이 서로 작용들을 해서 그게 뭐 조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아니에요. 그게 뇌 취약성과 관련해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발달을 잘 하는데 이 유전자에 문제들이 있으면 뇌 발달에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뇌가 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오면 보통 사람은 그냥 견딘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뭐 좀 힘들다가 좀 우울하다가 또 회복하고 이러죠. 근데 취약하니까 뇌가 이제 유전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뇌의 여러 일부의 회백질, 뭐 피질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뇌 발달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또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무슨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문제를 일으키고 인지 기능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유전자 100%는 아니지만 유전자가 역할을 하는 거죠. 취약한 유전자, 뇌를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취약하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뭐 기억력 이런 게 떨어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춘기나 이럴 때 좀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현병이 어떤 발병하는 기전이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 피지를 본 건데요. 이게 정상인이고요. 이게 환자분이고 이게 형제간입니다. 형제간. 환자분들의 형제. 정상인의 형제입니다. 이 정상인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피질의 두께를 쟀는데 MRI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게 색깔의 차이가 있죠. 이 색깔이 두께 정도를 나타내요. 차이가 있죠. 여기서 좀 차이가 좀 있죠. 이쪽도 지금 보시면 이쪽 정상보다 좀 차이가 있죠. 여기도 차이가 있죠. 전두엽 쪽, 전두엽, 측두엽. 근데 같은 형제간들인데 또는 쌍둥이 때 정상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상인하고 비슷해요. 보시면은 다르죠. 이건 오히려 정상인 비슷해요. 두께가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이쪽하고 비슷하죠. 여기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발병을 안 한 사람들은 뇌의 피질 두께가 정상적이니까 발병을 하면 두께가 얇아지죠. 그 얇아지는 거는 결국은 그 아래쪽에는 뇌 발달을 할 때 그거를 약간 저해한다기보다 정상적으로 좀 발달시키는데 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고위험군을 했는데 고위험군은 정상이 약간 있는 겁니다. 근데 진단은 하기 전이에요. 근데 보면은 역시 정상인 그 다음에 정상이 약간 있는 그 다음에 환자분들 보면 이게 두께가 중간에 위치해요. 정상이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뇌 피질의 두께가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면 두께가 점점 떨어지죠. 고위험군은 정상이 약간 있을 때 약간 그 환자분들이 보이는 그 부위들이 같은 부위에서 두께가 조금씩 얇아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상당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게 얘기가 나는 거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음성 증상이 심한 환자의 뇌였습니까? 양성 증상이 심한 환자의 뇌였습니까? 요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별 그거와 관계없이 아마 다 한 것 같아요. 음성 증상인 경우는 이게 더 아마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음성 증상은 더 이제 오래되기 때문에 더 심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강연 중에는 질문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강연의 흐름이 방해가 되니까 강연 듣고 나서 이따 차후에 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에 염색체가 22개와 그 다음에 XY 남성 여성 염색체에서 23쌍이 있죠. 염색체 안에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몇만 개, 3만 개 정도 제가 정확하게 그 유전자를 쭉 연구를 지금 많이 봤더니 지금 노란 데 있잖아요. 요런 데가 이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유전자들이 어디에 관련하느냐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유전자들이 시냅스 형성에 관련합니다. 시냅스 아시죠? 많이들 사요. 시냅스라는 게 신경세포 연결, 신경세포 연결하는 부위인데 거기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이런 데가 시냅스예요. 그 시냅스 형성에 문제를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냅스 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꼭 그런 데가 아닌 유전자도 있지만 되게 그런 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발달할 때 서로 이게 막 연결을 막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데 거기에 시냅스 형성에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자극이 오면 전달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약이 신기술이 나오겠는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약들 약은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현재 약은 시냅스에 뭐 신경전달 물질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건데 새로운 개념의 약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전자를 우리가 밝히면은 제일 좋겠죠.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은.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한참 멀었어요. 가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뇌 발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다고 되겠죠. 그러면 전두엽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약물도 있고 약물은 현재까지는 시냅스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방법이 있을까? 신경 조절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뉴로 모듈레이션 무슨 TM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TDCS 경 2개 자기 자극술, 경 2개 전기 자극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DBS,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신부 뇌 자극술. 심지어는 치매도 그 전극을 해마에다가 넣어가지고 기억력을 좀 좋게 한다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연구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약들을 연구를 하고 뭐 신경 기능 이 회로의 기능을 바꾸고자 하고 뭐 유전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뚜렷한 획기적인 약이 아직 약이나 방법이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어려운 병이긴 합니다. 이제 제가 다른 것도 질문을 하도록 하고 조현병의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치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재발하는 거 완치 뭐 이런 데 대한 질문이에요. 첫 발병을 하면은 이렇게 확 나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나빠지죠. 그럼 치료를 하면 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 건가가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로 갈 건가? 이거는요, 한 30년 전쯤의 데이터예요. 이런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을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년, 40년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 완전히 호전되는 경우 10%. 이 경우는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니까 그냥 한 번 약 먹고 좋아졌어. 약을 안 먹어도 돼요.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 사람들은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현병 증상은 나타나지만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일부 호전 30%. 그러니까 일부 호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증상은 좋아졌는데 그냥 대인관계 맺기 좀 귀찮고 음성 증상이 약간 의욕이 약간 떨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또 약이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약이 이제 도파민을 자꾸 막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도파민을 블로킹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본인이 노력하고 이러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는 발병을 하고 그냥 직업도 가지고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잘 유지가 되고 보통 사람이 봐도 뭐 잘 구별도 안 되고 기능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40에서 45% 이게 좀 많은데 3분의 1 정도로 생각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재발했다 다시 좋아졌다 나빴다 좋아졌다 계속 그래요. 이 부분이 왜 이럴까? 이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약을 잘 안 먹었어요. 물론 약을 잘 먹더라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이 유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약을. 그래도 약을 유지를 잘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발을 막았습니다. 15%는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치료하다가 이제 안 돼서 서울대병원으로 오는데 이런 분들 중에 또 이제 클로라핀이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정말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약을 골라내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차인데 이게 옛날입니다. 옛날. 지금은 1990년, 2000년 돼서 소위 말하는 2세대 약물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죠. 이제 치료 반응이 없는 사람도 좀 줄어들고 만성 재발도 이제 왜냐하면 이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부작용 때문에 안 먹는 경우도 많아요. 약을 먹으니까 뭔가 안 좋고 자꾸 부작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약을 안 먹으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편하고. 그런데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이 부작용 없는 약을 만들면 정말 좋겠죠. 일단은. 그래서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거죠. 잘 먹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는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점점 기능이 좀 떨어진다. 치료를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치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분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60~70%는 정상이 없거나 최소한도로 잔존합니다. 되게 이제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 자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좀 힘들다기보다 여전히 정상을 가지고 원래 직업을 가지기 좀 어렵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기.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단순한 직업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면서도 잘 그런 대로 지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 15%는 좀 심한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 반응의 평가는 그런데 충분한 용량으로 충분한 기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충분한 용량과 충분한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제 이 질문 중에 구체적인 게 있더라고요. 아비리파이를 몇 미리그램을 쓰고 뭐 쓰고 썼는데 이게 충분한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던데 약물 제가 조금 이따가 약물 얘기할게요. 유지 치료 중에 증상의 재발은 결국 투약 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투약을 지속하더라도 일시적인 악화되는 게 30%. 1년 안에 재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20% 정도라고. 이거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겠죠. 약을 먹더라도. 유지 치료를 하는데 재발 확률은요. 질환이 오래될수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질환이 초기일 경우는 재발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5년이 안 된 병, 5년이 안 된 환자분들은 재발이 되는 게 적고요. 6년에서 10년 된 사람, 10년 이상 된 사람은 역시 반응이 점점 떨어지고 더 재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 만성화될수록 치료가 어렵고 재발을 많이 합니다. 약을 먹다가 끊으면 왜 재발을 하는가? 도파민, 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도파민을 지금 보통의 약들은 도파민 수용체를 막아가지고 도파민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그게 양성증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 중에. 그렇게 이제 도파민 수용체를 막다가 막죠. 막아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도파민 수용체가 좀 많아집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와 분비가 돼서 수용체에 붙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붙게 막아버리거든요. 약이. 그러면 수용체와 신경전달 물질 사이에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수용체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수용체가 좀 적었으면 이게 막아서 이게 도파민 기능이 안 나타나니까 정상적으로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용체가 좀 적은 건가 하면서 수용체가 많아집니다. 이게 생체는 항상 변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뭐 어떤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 오더라도 좀 힘들다가 복원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체 복원력이 있다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러니까 그냥 많아지는 거죠. 이제 많아지는 상태인데 그 약으로 이제 브로킹을 하고 있다가 약을 갑자기 끊어버려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막고 있던 수용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쭉 분비가 돼서 그나마 막고 있었는데 막고 있는 것 때문에 여분의 도파민들이 또 많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약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양이 수용체가 많아져 있고 또 도파민 하나하나의 수용체를 보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거 도파민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도파민이 이게 약간 수용체가 내가 좀 둔해서 그런가? 이거 좀 도파민을 빨리 받아들여야지 하면 예민해지는 상태예요. 과민성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걸 확 끊어버리니까 도파민이 붙어버려요.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보다 약을 먹을 때보다 더 확 나타나요. 도파민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 약을 줄이고 끊을 때도 서서히 줄여야 돼요. 서서히 줄여야 그나마 생체가 그게 적응을 하는 거죠. 수용체가 100개가 있다가 약으로 50개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50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거 뭐야 50개로는 부족한데 일단 70개 정도 늘어났어요. 50개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이 많이 좋아져서 약을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50개 맞고 있는 거를 40개 맞고 있는 걸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분이 70개에서 80개 여분이 있는데
80개 정도는 조금 이게 도파민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견딜만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용체 입장에서 수용체가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네. 약간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면 한 10개 정도 줄어들어요. 그럼 원래 수용체가 제가 100개 중에 50개를 맡고 있거든. 50개가 가용한 수용체인데 70개로 늘어났다 그랬죠. 그 중에 10개가 약으로 빼버리면 80개가 돼 있다가 좀 시간이 꽤 지나니까 내가 굳이 80개 필요 없네. 줄어드는 거예요. 70개로. 그러다가 또 쭉 지내다가 또 10개를 빼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용체가 하다가 결국은 약을 끊을 때가 되면 원래의 100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재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약을 확 끊어버리니까 이게 늘어난 수용체와 예민한 수용체가 있는데 도파민이 그냥 왔는데 막 확 자극을 해버리니까 도파민의 그 활동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양성 증상은 도파민이 확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환청이 들리고 막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을 때도 항상 서서히 끊어야 돼요. 우리 뇌가 적응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18개월 추적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월 이상 치료해서 증상이 안정된 131명의 초반입니다. 초반을 쭉 약물을 유지한 분과 중단분을 봤더니 약물 유지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 정도는 약을 먹더라도 재발을 한다니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약물 중단군에서는 43%세요. 2배나 되죠. 2배나. 약물 중단군에서도 20%는 재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약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초반인 경우에 20% 정도는 조현병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더라도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나버려요. 근데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바이오마커 이야기를 말했는데 바이오마커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미리 어떤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마커가 있으면 좋아요. MRI를 찍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재발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재발 안 할 사람이구나. 미리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재발을 정말 잘할 사람이니까 정말로 잘 봐야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은요. 약을 안 먹고 병원에 안 오면 누가 약을 안 먹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오면 퇴원할 때도 당신은 지금 정말 재발할 확률이 정말 높아. 70% 80%예요. 꼭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조금 나빠지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게 재발을 확 해버리면 뇌가 기능이 확 떨어지니까 점점 나빠지고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 연구가 정말로 우리 임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자꾸 연구가 이제 그런 소견이 반복돼 이제 이거는 확실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3년을 봤더니 약물 유지군에서는 한 30%가 재발해요. 유지를. 그럼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약물 중단군은 거의 70%, 2배죠. 근데 약물 중단군에서도 30%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물 중단군에서도 3분의 1은 약 안 먹어도 됐다. 이거는 조현병이 안 할 수도 있고 조현병을 하더라도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한 겁니다. 뇌가 약한 거예요. 약해서 이제 병이 생겼어요. 약물로 그걸 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원래 약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약한 상태를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서 어쨌든 견디는 거죠. 스트레스 보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게. 그러니까 잘 지내는 거죠. 뇌가 약하지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초발조혈병에서 충분한 유지. 지금 우리가 충분한 유지 치료가 언제까지냐 하는 건 과거에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처음 발병했을 때 2년 정도 잘 지내면 약을 줄이고 해서 2년 정도 잘 지내면 끊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끊었더니 재발을 많이 해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3년으로 늘어났어요. 3년 늘어나다가 지금은 3년으로 늘어나서 재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먹는 게 좋지 않겠냐. 한 5년을 먹지 뭐. 그게 더 안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양쪽 면이 있습니다. 약을 오래 먹을 누가 누군지 몰라요. 100명의 초발 환자분이 있다면은 100명 중에 30명은 약을 안 먹어도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약을 3년, 5년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거죠. 모르니까요. 이쪽은요, 60%에 70%는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인데 100명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100명을 약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가 3분의 1은 좋으니까 경과가 좋으니까 약을 많이 줄이고 이 사람은 뭐 잘 지내고 뭘 봐도니까 약을 점점 줄이고 뭐 어쨌든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지내겠죠. 3년 5년이면 약간 재발할 위험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약물 용량이 어쨌든 간에 높겠죠. 그리고 좀 줄이다가 약간 또 그러면 또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과정이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3분의 1은 쓸데없이 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모르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을 위해서 약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3분의 1을 위해서 약을 먹는 게 좋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3분의 1은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본인이 나는 확실하게 재발하는 사람이야.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 아마 10년 내로는 제 생각은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적어도 100% 예측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너는 조금 더 왜냐면 아까 MRI 같은 거 찍어보면요. 치료하고 나면은 원래대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은 좋아졌는데 MRI나 이런 걸 찍어보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거 재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지는 사람은 재발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걸 마크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내지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2년을 먹고 중단한다. 그러면은 한 20%는 괜찮고 80% 재발한다. 그러면 3년 먹고 끊으면 한 30%는 괜찮고 70%는 재발할 수 있다. 5년이면 한 반 정도는 괜찮고 반 정도는 재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5년을 먹으면 뇌가 취약한 뇌라도 그만큼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견딜 수 있을 때 만나는 거죠. 원래 취약하긴 하지만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랫동안 먹을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면 오래 먹이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면. 부작용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발병을 했는데 이거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약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족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